유품 정리 일을 시작하고 새 해째다. 나는 이제 남의 집 냄새만으로 계절을 가늠한다. 겨울 냄새는 벽지에서 나고 여름 냄새는 장판 밑에서 먼저 올라온다. 그날 아침 9시 골목이 좁아 트럭을 대각으로 세워야 했다. 경기 외곽의 오래된 동네였고 대문 옆에 우유 투입구가 그대로 붙어있는 2층짜리 단독주택이었다. 의뢰인은 고인의 조카라고 했지만 끝까지 전화로만 말했다. 삼촌 물건은 하나도 남기지 말고 작업 사진도 보내지 말아달라고 했다. 그런 요청 자체는 드물지 않다. 다만 그 말투가 부탁이 아니라 확인에 가까웠다. 다 지우고 나면 문자 한 통만 달라고 목소리를 낮춰 덧붙였다. 현관에 들어서자 마루가 발밑에서 한 번 꺼졌다가 천천히 올라왔다. 사람이 오래 다닌 자리만 그렇게 닳는다. 1층은 손댈 게 많지 않았다. 밥그릇 2개, 손잡이가 탄 냄비 하나, 접이식 밥상 하나. 냉장고에는 반찬 대신 물병이 6개 줄지어 서 있었다. 전부 같은 상표였고 뚜껑을 딴 것은 하나도 없었다. 나는 방마다 사진을 찍고 폐기와 보관으로 나누고 종이 상자 옆면에 품목을 적는다. 3년 동안 몸에 붙은 순서라. 머리가 정하기 전에 손이 먼저 움직인다.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은 12칸이었고 9번째 칸에서만 소리가 났다. 밟을 때가 아니라 발을 뗄 때 나는 소리였다. 2층에는 방이 하나뿐이었다. 창에는 신문지가 붙어 있었는데 풀 자국이 안쪽이 아니라 바깥쪽에 남아 있었다. 누군가 사다리를 놓고 밖에서 붙였다는 뜻이다. 여름벽이 신문지 사이로 스며 방바닥에 노랗게 번졌다. 방 한가운데에는 스테인리스 대야가 놓여 있었다. 물이 반쯤 남았고 가장자리에 흰 테가 말라붙어 있었다. 손끝을 담가보니 미지근했고 손을 빼자 지문 사이가 뻑뻑하게 말라붙었다. 혀에 내보지 않아도 소금물인 걸 알만한 냄새가 났다. 대야 밑에는 물이 넘친 자국이 여러 겹으로 말라 있어서 하루 이틀 놓아둔 물건이 아니었다. 가구라고는 옷장 하나와 각을 잡아 개어놓은 이불 한 채가 전부였다. 옷장은 문짝이 2개인 오래된 나무장이었다. 문을 여니 옷 냄새 대신 젖은 나무 냄새가 났다. 옷은 10벌쯤 걸려 있었는데 하나같이 왼쪽 끝으로 밀려 있었다. 오른쪽은 사람 하나가 무릎을 세우고 앉을 만큼 비었다. 바닥널에 둥근 자국이 눌려 있었고 그 둘레만 색이 옅었다. 자국 위에 인형이 앉아 있었다. 어른 팔뚝만한 봉제 인형이었고 천이 오래돼 회색으로 바랬다. 배가 한번 갈렸다가 다시 꿰매져 있었다. 실은 붉은색이었고 바느질은 촘촘하다기보다 급했다. 손으로 눌러보니 솜 말고 단단한 것이 서너 개 들어 있었고 누를 때마다 자리를 조금씩 옮겼다. 등판에는 유성펜으로 이름 2글자가 적혀 있었다.
고인의 이름이 아니었다. 나는 그 두 글자를 소리내지 않고 눈으로만 읽었다. 옷장 안쪽 문에는 종이가 한 장 붙어 있었다. 볼펜으로 눌러 쓴 글씨였고 문장마다 앞에 번호가 매겨져 있었다. 하나. 해가 지기 전에 물을 새로 받을 것. 둘, 이름을 부르는 쪽이 되지 말 것. 셋. 문은 반드시 안에서 잠글 것. 네. 5시가 넘기 전에 물을 버릴 것. 마지막 줄에는 번호 없이 한 문장만 있었다. 버리는 자리는 하수구가 아니다. 나는 종이를 사진으로 찍고 유품이 아니라 참고 자료로 분류해 서류 상자에 넣었다. 인형은 폐기로 적고 다른 천 뭉치와 섞이지 않게 자루 맨 위에 얹었다. 대야는 들고 나가 마당 배수구에 그냥 쏟았다. 소금물이 시멘트 위로 번지면서 마르는 자리마다 하얀 선이 남았다. 그때는 순서를 어겼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 종이에 적힌 네 줄은 노인이 혼자 핥다가 만든 습관 정도로 읽었다. 물은 물이고 유품 정리는 죽은 사람이 아니라 남은 사람 편의를 위해 하는 일이다. 작업은 오후 4시쯤 끝났다. 짐칸에 자루를 싣고 조카에게 완료 문자만 보냈다. 답장은 그날도 그 다음 날도 오지 않았다. 조카는 계좌로 잔금만 넣고 확인했다는 말 한마디도 남기지 않았다. 내 방은 시내 쪽 원룸이고 붙박이 옷장이 하나 있다. 현장에서 돌아오면 옷을 세탁기에 넣고 찬물로 오래 씻는 게 3년째 습관이다. 남의 집 냄새를 데리고 자면 다음 날 아침까지 입천장에 남는다. 그날 밤 12시가 조금 넘어 옷장 문이 한 뼘쯤 열려 있는 걸 봤다. 손잡이를 당겨 닫고 등을 문 쪽으로 두고 잤다. 다음 날은 두 뼈였고 그 틈으로 안쪽 어둠이 방보다 진해 보였다. 그 다음 날에는 문이 닫혀 있었는데 안에서 옷걸이가 한번 흔들렸다. 창은 닫혀 있었고 선풍기는 반대쪽 벽을 보고 돌았다. 나흘째 새벽, 참결에 누가 이름을 불렀다. 내 이름이 아니었고 우리 집에서 그렇게 불릴 사람도 없었다. 그 집 옷장에서 눈으로만 읽었던 인형 등판에 두 글자였다. 소리는 방 안이 아니라 옷장 안에서 났다. 나무가 울리는 소리라 벽을 타고 발바닥까지 올라왔다. 한 번 부르고 조금 뜸을 들였다가 또 한 번 불렀다. 세 번째는 앞선 두 번보다 분명히 문 쪽에 가까웠다. 그건 나를 찾는 소리가 아니라 내가 대답하기를 기다리는 소리였다. 숨을 멈추고 있으니 옷걸이가 천천히 왼쪽으로 밀렸다. 딸이 밟고 나서야 옷장을 전부 비웠다. 옷을 걷어내고 바닥너를 손전등으로 훑는데 30분이 걸렸다. 뒷판 아래쪽에 붉은 실매듭이 3개 묶여 있었다. 이사 올 때부터 있던 옷장이고 나는 저런 매듭을 묶은 적이 없다.
그날 오후에 그 집 사진 폴더를 처음부터 다시 넘겼다. 2층 옷장 안쪽을 찍은 사진에서 옷과 옷 사이에 같은 매듭이 보였다. 화면을 키워 세다가 25세서 그만두었다. 노인은 10년 넘게 그 집에 혼자 살았다고 들었다. 매듭이 하루에 하나씩 늘어난 게 아니라 한 번 끝날 때마다 하나씩 늘었을 것이다. 인형이 든 자루는 그 주의 처리장으로 넘어갔다. 확인 전화를 걸어 무게와 품목을 물었더니 장부와 다 맞고 남은 물건도 없다고 했다. 그런데 내 옷장 오른쪽은 어느 날부터 계속 비어 있다. 옷이 저절로 왼쪽으로 밀리고 바닥널에 둥근 자국이 앉았다. 나는 그 자리에 아무것도 놓지 않는다. 한 번은 그 집에 다시 가봤다. 대문에 새 자물쇠가 걸렸고 2층 창의 신문지는 그대로였다. 옆집 노인이 물조리개를 들고 나와 담 너머로 나를 오래 봤다. 그 집에 사람들이려거든 물부터 물어보라고 묻지도 않은 말을 했다. 무슨 물이냐고 되물으니 대문을 등지고 들어가 버렸다. 돌아오는 길에는 트럭 라디오를 평소보다 크게 틀었다. 신호에 설 때마다 뒷좌석 안전벨트 버클이 유리에 다 딸깍거렸다. 그 소리가 매번 3번씩 끊어졌다. 요즘 나는 해가 지기 전에 대야에 물을 받는다. 굵은 소금은 시장 초입 건어물 가게에서 한 포대씩 사다 놓는다. 물을 받는 동안에는 라디오도 끄고 누가 배를 눌러도 나가지 않는다. 5시 전에 대야를 들고 나가면 골목이 아직 파랗다. 버리는 자리는 하수구가 아니라 흙이 드러난 데라야 한다. 처음 며칠은 손이 떨려서 대야를 2손으로 들고도 물을 흘렸다. 지금은 한 손으로 든다. 옷장 문은 밤마다 안쪽에서 잠긴다. 나는 그 앞에 이불을 깔고 문을 등지지 않는 쪽으로 누워 잔다. 노인이 창을 왜 밖에서 막았는지는 이제 묻지 않아도 안다. 아직 그 2글자에 대답한 적은 없다. 대답하지 않는 동안은 내가 술래가 아니다.